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게 감동인 줄 알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건 감동이 아니라 선전포고였다는 걸 안다. 26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남편은 착했다. 조용하고 성실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키운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며칠을 울었다고 한다. 행복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상실의 눈물이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전화를 했다. 아들 깨웠냐고, 아침은 차렸냐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외투 챙겨줬냐고. 처음엔 다정한 관심인 줄 알았다. 한 달쯤 지나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점검이라는 걸 깨달았다. 남편은 어머니 전화가 오면 표정이 밝아졌다. 네, 엄마. 잘 먹었어요. 아내가 잘 챙겨줘요. 그러면서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무를 몰랐다. 아내가 된다는 건 단순히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아들의 그림자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결혼 첫 해 추석, 나는 차례상을 처음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하나하나 지적했다. 나물은 저렇게 무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기름기를 좀 더 빼야 한다고, 과일 깎는 칼질이 너무 투박하다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텔레비전을 봤다. 그날 밤 나는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30분을 울었다. 소리 없이. 시어머니는 이상했다. 아들이 독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이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믿었다. 아들에게 스스로 하라고 하면서도 며느리가 안 하면 화를 냈다. 아들은 바빠서 못한다고 이해하면서 며느리는 한가해서 안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모순 속에서 매일 조금씩 부서졌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 빨래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다. 설거지도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을 자주 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그립다고, 어머니가 개주신 이불은 햇빛 냄새가 났다고, 어머니는 양말도 짝을 맞춰서 서랍에 넣어주셨다고.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다. 결혼 2년째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왔다. 반찬을 해주러 온다고 했다. 냉장고를 열고 내가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간이 세고, 이건 너무 싱겁고, 이건 색깔이 안 좋고. 그러고는 자기가 만든 반찬을 가득 채워 넣었다. 남편은 어머니 반찬을 먹으며 역시 엄마 손맛은 다르다고 했다. 나는 그날부터 반찬을 덜 만들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채워줄 거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였다. 3년째 되던 해 나는 아이를 가졌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매일 영양 관리를 했다. 뭘 먹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산책은 했는지 확인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아예 우리 집에 머물렀다. 남편은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하다고 했다. 나는 내 집에서 손님처럼 지냈다.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다. 우리 강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남편을 칭찬하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산후조리는 시어머니가 했다. 미역국도 빨래도 아기 돌보기도 시어머니가 했다. 나는 젖만 물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기를 안는 방법도 지적했다. 목을 받치는 각도가 틀렸다고, 트림을 시키는 타이밍이 늦다고.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돌아갔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전화로 확인했다. 아기가 뭘 먹었는지, 몇 시간 잤는지, 기저귀는 몇 번 갈았는지.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엄마 덕분에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다. 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아이가 4살 되던 해 시어머니는 유치원도 자기가 정했다. 자기가 알아본 곳이 제일 좋다고 했다. 남편은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이미 내 의견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나는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만 남았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엔 시어머니의 기준이 있었다. 남편은 그 기준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들로 살 땐 자유로웠던 사람이 결혼하자 갑자기 효자가 됐다. 아니, 효자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됐다. 진짜 효도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이해시키는 거라는 걸 그는 몰랐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다가 놀랐다. 40을 넘긴 내 얼굴엔 웃음이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싸울 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것이었다. 나는 그냥 시어머니의 방식을 배웠다. 천천히 교묘하게. 먼저 나는 아들에게 집중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아들을 내 방식대로 키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달리 나는 아들에게 독립을 가르쳤다. 빨래하는 법,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10살부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손자를 너무 혹사시킨다고 했다. 남편도 아이가 불쌍하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아들은 자랐다. 대학생이 됐고 스스로 모든 걸 했다. 여자친구도 생겼다. 나는 그 여자아이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라고. 아들은 훌륭하게 해냈다. 여자친구는 감동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굳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뻐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며칠을 울었다. 30년 전 내 결혼식 때처럼.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비 며느리가 첫 인사를 왔을 때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지만 내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된다고. 우리 집 방식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아들이 집안일 다 할 줄 아니까 편하게 나눠서 하라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웅얼거렸다.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편한 게 당연하지 않냐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정했다. 일부러 멀리.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자주 안 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했다. 아들이 전화하면 나는 잘 지내냐고만 물었다. 밥은 먹었냐, 며느리가 잘 챙겨주냐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건 아들이 스스로 할 일이니까. 명절에 며느리가 차례상을 준비했다. 서툴렀다. 나물도 좀 싱거웠고 전도 기름기가 많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대신 며느리 옆에 앉아서 같이 먹으며 말했다. 수고했다고. 맛있다고. 며느리는 눈이 커졌다. 그리고 조금 울었다.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고 나중에 버릇 없어진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교육하셨고 저는 이렇게 버릇 없어졌다고. 그러니 이젠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남편은 그제야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늦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며느리는 나를 좋아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자주 놀러 왔다. 하지만 나는 재우지 않았다. 그들의 집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반찬도 해주지 않았다. 아들이 다 할 줄 아니까. 명절도 돌아가면서 보냈다. 며느리 부모님도 보고 싶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내가 이상하다고 했다. 시어머니 자격이 없다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나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안 했다. 남편도 조용했다. 나는 그 침묵이 편했다. 손주가 태어났다. 나는 병원에 가서 축하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당황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안 오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너희 엄마가 해주실 거라고. 나는 가끔 놀러 올게. 며느리는 고마워하면서도 놀라워했다. 6개월쯤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살았으면 해서. 내가 끼어들 필요 없잖아. 며느리는 울었다. 고맙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복수인가?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인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매일 간병을 갔다. 남편은 회사 때문에 자주 못 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나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냐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심했다고.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나도 배웠으니까. 뭘 하면 안 되는지.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미운 마음은 이미 없었다. 다만 아쉬웠다. 우리가 진작 이야기했더라면 30년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 나는 60이 넘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좋아한다. 아들도 행복하다. 손주는 건강하게 자란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 가끔 찾아뵙는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신다. 별말 없이. 남편은 가끔 말한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다고. 나는 대답한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심했다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한다.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게 아니었다. 똑같이 돌려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다르게 사는 것이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 것. 아들에게 진짜 독립을 가르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저항이었다. 이따금 나는 생각한다. 시어머니들은 왜 결혼하면 아들을 더 붙잡으려 할까? 아들들은 왜 결혼하고 나서야 효자 흉내를 낼까? 어쩌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 모른다. 아들을 잃을까봐.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하지만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라고 나는 이제 안다. 며느리가 가끔 문자를 보낸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대답한다. 그래, 언제든지. 그리고 덧붙인다. 무거운 마음은 갖고 오지 말고. 그 문자를 보낸 뒤 나는 창밖을 본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다. 낙엽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떨어질 때가 된 거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30년 만에 떨어졌다. 시어머니라는 무게에서, 며느리라는 그림자에서,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나로 산다.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이고 싶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 같은 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내가 겪은 아픔을 겪지 않게 했을 뿐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